바이크로 홋카이도 일주 투어링을 나간 일. 하지만 그 여행으로 시작되는 눈을 의심할 여러 가지 사건에 이 이야기는 정신 붕괴 주위에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이야기가 되는데, 따라붙는 여자. 2007년 여름, 일은 홋카이도 일주의 투어링 여행을 3일간의 일정으로 출발했습니다. 혼자 장거리 투어링을 맘대로 즐길 목적으로 시작된 홋카이도 여행. 그러나 홋카이도는 예상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가지에서 시가지까지 100km를 넘는 적도 있고, 그 사이에는 편의점은커녕 자판기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의 일은 장거리 투어링을 좋아하는 사람 말고는 정말 고통밖에 없을 듯이라고 말하죠. 또한 일의 여행 컨셉은 되도록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절약을 위해 호텔 등에는 머무르지 않고 여행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는 주유소가 없고, 거기에 더해 일의 바이크는 연비가 좋지 않은데도 휴대용 연료통을 장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지가 나올 때까지 계속 달려야만 한다는 지독한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자칭 대가리가 나쁘다는 일은 홋카이도를 일주한다는 게 3일로는 빠듯하다는 것을 반 정도를 갔을 때 깨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일 후에는 출근해야만 해서 일은 일주를 포기할 것인지 억지로라도 폭주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도 슬램덩크의 경외하는 안자이 선생이 단념하면 바로 그때 시합은 끝나는 거야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 일주를 모두 끝마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안자이 선생은 한국판에선 안한수 선생이죠. 그리고 홋카이도 일주 여행 이틀째 밤도 일은 계속해서 바이크를 달립니다. 홋카이도의 밤은 너무도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주변은 나무들이 이어져 자칫하면 나무들 속으로 삼켜지고 마는 건 아닌가 느낄 정도였다는 것. 그런데도 계속 달리던 일은 문득 미터기를 봤더니 연료 경고등이 깜빡대고 있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네. 일단락 지은 일은 길 옆 간이역에서 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세운 간이역은 가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로는 아무것도 없는 쓸쓸한 시설로 주변은 인기척도 민가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다만 작은 가로등만이 외롭게 일과 바이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은 지니고 있던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옆으로 누워 달빛을 올려다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달은 도쿄에선 볼 수 없지 등등 홋카이도에 왔다는 걸 살짝 흐뭇해하며 자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밤도 깊은 2시 무렵, 일이 잠에 빠져 있었을 때 정적을 깨는 듯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한밤중에 무슨 차가 다니는지 흥미진진했던 일이 봤더니 그냥 트럭 하나가 지나갈 뿐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보낸 일은 다시 자려고 눈을 감죠.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건 일이 있는 길 옆 기차역 간이 화장실 문이 열려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기역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만 이 역에 도착했을 때 간이 화장실에 문이 열려있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일이 이 간이역에 있는 동안 누가 화장실을 썼던 기억은 없었고 일 자신도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그런데도 화장실 문이 열려있다는 것. 일이 누워있는 각도에서 화장실 안까지는 안 보였는데 문이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일이 조심조심 가까이 갔더니 하얀 천 같은 게 보였기 때문에 누구 있어요? 말하면서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 온몸에 털구멍이 죄다 일어설 정도의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곳에는 무려 여자가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부들거리게 된 일입니다만 일단 경찰에 연락해야만 한다 생각. 바이크에 놔뒀을 폰을 가지러 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커다란 충격음이 일의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나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일. 문득 뒤를 돌아봤더니 목을 맸던 그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고 그 여자는 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여자는 눈을 떼지도 않고 겁에 질려있는 이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오른팔을 올려서는 간이 화장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여자 힘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주변은 다시금 큰 충격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광경에 울음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일이 여자를 보는데 목에는 밧줄이 감긴 채라는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더러운 흰 원피스에 길고 푸석한 머리카락으로 그 머리카락 사이로는 섬뜩한 안광이 뿜어져 나오는 공포영화 같은 모습. 그 상황으로 아무리 봐도 보통 여자는 아니라고 느꼈던 일. 하지만 여자는 무표정으로 이를 바라보면서 간이 화장실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목을 메고 있었을 여자가 어째서 살아있는 건지, 머릿속에 혼란으로 가득 찬 이를 무시하고 여자가 간이 화장실을 때리는 속도는 점점 빨라져 가더니 종국에는 여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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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그 말에 일은 몸속에 피가 끓는 분노와 혼란 상태에 빠져 그 여자를 향해 너 뭐야? 하고 소리 지릅니다. 계속해서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장난치지 마! 소리 질렀죠. 그러자 여자는 때리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왜? 하고 중얼거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왜냐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격앙. 빨리 꺼지라고 마구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얼굴을 들어 이를 노려보면서 싫어 하며 거부. 게다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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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는 싫어 혼자는 싫어 라고 하네요. 치규인 구독자님들처럼 외로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계속해서 그렇게 중얼거리며 여자는 일에게 다가오더니 오른팔을 깨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의 팔에서는 선혈이 뿜어져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깨무는 여자. 점점 살점이 뜯기는 소리까지 들려옵니다. 그런데도 여자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왠지 여자는 울면서 일의 팔을 풀파워로 우적우적 미친 듯 깨뭅니다. 깨무는 여자의 입은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일의 팔에서는 하얀 뼈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윽고 일의 뇌리에 도망쳐! 이 여자 미쳤어! 라는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일은 어떻게든 여자를 뿌리치고 안 도망치면 잡아먹힌다. 그런 레지던트 이블 같은 생각으로 바이커 헬멧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휙 뒤로 돌아봤더니 있어야 할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당황하고 있는 일의 어깨를 뭔가가 툭 만졌습니다. 그건 피투성이가 된 여자의 왼손이었던 겁니다. 여자는 놔두고 가지마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일도 지지 않았죠. 그 말과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여자의 안면을 후려쳤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여자를 계속 두들겨 패는 일. 여자는 입과 코에서 피를 쏟으며 뒤로 몸을 젖히면서도 일의 어깨에서 손을 떼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여자에게 일은 절규하며 계속 헬멧을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여자가 일의 어깨에서 손을 떼면서 뒤로 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헬멧을 여자 얼굴에다 있는 힘껏 던진 뒤 바이크로 도망.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리듯 엑셀을 돌리며 그 자리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일은 기억에도 없는 침대 위에서 눈을 뜹니다. 거긴 틀림없는 병실로 왜 자기가 여기에 있는지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홋카이도 가니역에서 미친년한테서 한참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병원 안에 있었지만요. 일의 몸에는 상처도 없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일은 병실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밖에서 문이 잠겨있는 모양으로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누구 없어요. 일이 소리치니까 간호사로 보이는 남자가 왔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일이 물었죠. 간호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요 라더니 어딘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일. 문득 침대 옆을 보자 한 권의 노트가 놓인 걸 발견합니다. 그걸 집어서 봤는데요. 거기엔 글씨가 빽빽이 쓰여 있었습니다. 살려줘. 그 여자가 죽였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질 않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만 그것은 틀림없는 자기 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일이 한동안 노트를 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그 간호사 남자와 경찰관의 모습을 한 남자가 들어왔고 갑자기 일의 팔목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왜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하며 놀란 이를 경찰관은 말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그러더니 넘어진 이를 내려다보면서 귀찮게 하지마 중얼거리는 경찰관. 그런 두 남자에게 끌려간 일은 진찰실이라고 쓰인 방으로 들여보내집니다. 그 방 안에는 흰옷을 입은 의사 같은 남자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경찰관은 방에서 나갔고 일과 의사가 둘만 남게 되니 의사가 몸은 좀 어떤가요? 물었습니다. 일은 상황을 알 수가 없어 나는 홋카이도에 있었을 텐데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죠. 그러자 의사는 당신이 돌아갈 곳은 없어. 당신은 들고 있던 헬멧으로 여자를 박살내서 죽이고 경찰에 잡혔어. 그리고 심신상실 진단이 나와서 이 병원에 격리돼 있는 상태야. 당신은 사회적으로도 말살되어 있으니 돌아갈 곳도 모두 처분됐다. 그러니 당신이 돌아갈 곳 같은 건 없어. 라는 설명을 했던 겁니다. 간이역에 있던 여자를 자기가 죽여버렸다는 사실과 현재 상황이 들어오지 않는 혼란에 빠진 일에게 의사는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기분은 어떤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선 일도 난 아무도 안 죽였고 사회적으로도 죽지 않았어 하면서 의사의 말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은 그 여자를 죽였어. 그러니까 그 여자와 영원히 죽는 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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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소리치는 겁니다. 그때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 속에서 목에 뭔가 따뜻한 게 감기고 있는 걸 깨달은 일. 자세히 보니 그건 빨간 피투성이의 왼팔이었습니다. 그걸 본 일의 뒷더미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전율과 공포가 엄습합니다. 그리고 찾았다 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 미친 여자가 눈앞에 서 있던 겁니다. 극도의 공포로 절규하는 이를 향해 의사는 일의 양 어깨를 붙잡고 넌 나나코를 죽였어. 넌 영원히 나나코와 함께 죽어줘. 이제 나에게 무리야. 이해는 어둠 속에서 죽었어. 이해의 고독을 네가 공유해줘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싫어! 미친 듯 광란합니다. 그 순간 눈앞이 녹색으로 물들며 깨닫고 보니 일은 도로변 숲을 속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몸에 상처는 하나도 없었고 바이크에도 이렇다 할 손상은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더니 그 간이옥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있어야 할 간이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봤더니 아침 8시. 일은 꿈이나 환각을 본 건가 생각,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그 뒤로 무사히 홋카이도 일주를 모두 마치고 도쿄 자택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악몽도 끝나나 싶었습니다만 그 뒤에도 나는 그 여자에게 쫓기게 돼 라는 앞으로의 전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며 어떤 영능력자 덕분에 그 여자를 퇴치할 수 있었어. 난 그 사람이 없었다면 미쳐 죽었을지도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나중에 쓰겠다는 말을 남기고 쓰레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전 쓰레의 글에서 6일이 지난 뒤 일은 현재 도내 역전 광장 벤치에 있다면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죠. 홋카이도 투어링에서 3개월이 지나 계절은 겨울도 다가오는 가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일의 인생은 크게 변화가 말았다네요. 우선 홋카이도 투어링을 함께했던 바이크는 이미 없다는 것. 그 이유는 트럭과 정면 충돌을 일으켜 대파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일은 왼쪽 다리, 오른팔, 오른쪽 쇄골 외에도 4군데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일은 전치 5개월 진단을 받고 그동안 직장에 나가질 못하니 있던 직장에서 해고를 통보받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바이크도 직장도 잃고 남은 건 바닥이 보이는 적응과 너덜너덜한 몸뿐 하고 탄식하는 일. 다행히 후유증도 없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예측은 있어도 의사도 이상하다고 할 만큼 왼팔만은 회복이 느렸던 모양으로 일 자신도 이상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그 기억조차도 없다는 일. 의사는 일시적인 기억 장애라고 했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완전히 일탈하게 되고만 일에게 돌아갈 곳은 없으니 이대로 사회 부적응자로 썩어버리는 건가? 살아갈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왜 지금 역전 광장 벤치에 앉아있는지 그 이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일주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병원에 가기 위해 이용하던 이 역에서 인파에 밀려 넘어지고 만 일.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지 않아 일은 홀로 역전 벤치에 앉아 조금 쉬기로 합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등등 옛날 일상을 추억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형님 위험해 보이네 라며 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남자를 무시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나 수상한 사람 아님. 형님 보고 있었더니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가? 남자는 말합니다. 하지만 일은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몸만 나으면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며 남자의 말을 거절하듯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그 몸은 이젠 안 나. 낫는다 해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뿐이야. 단언. 그러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여기 오면 우리가 형님 힘이 돼줄게.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던 겁니다. 그렇게 남자의 말을 들었던 일이었습니다만 답변하지 않고 내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비참해진 건가? 자기의 처지를 실감합니다. 그날 밤 자기 아파트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일은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사람 하나가 지나갈 만한 큰 구멍입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큰 구멍에 놀란 일은 몸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만 마치 구속당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의 귓가에 뭔가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천장 구멍 속에서 들리고 끔찍한 기척이 구멍 속에서 넘쳐 흘러나옵니다. 일은 온몸에 경계 신호가 흐르기 시작하는 걸 느끼고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는 이건 꿈이다. 자기를 달래면서 일어나! 일어나! 속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다음 순간 천장 구멍 속에서는 무려 그 홋카이도에서 봤던 미친년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에 일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뛰기 시작하죠. 그러는 동안에도 이 미친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껌을 씹는 것 같은 흉내를 보인 뒤 입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나오고 그 피가 아래에 있는 일의 얼굴로 떨어집니다. 일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부들거리면서도 살려줘! 누가 좀 도와줘!
미친 듯이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일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닿지 않죠. 그러는 동안 여자는 구멍에서 몸을 내밀더니 그대로 늘어지듯 목을 맸습니다. 그 여자는 무표정으로 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까지도 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자 목에 밧줄이 끊어지더니 여자가 일의 북부로 떨어진 겁니다. 여자는 기면서 일의 곁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이제 너는 내 거야 속삭입니다. 그러더니 일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자 일은 용서해줘 라고 간청하는 것조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의 바램도 허망하게 여자는 일의 얼굴로 다가와 억지로 입에 쑤셔박는 것처럼 키스를 해왔던 겁니다. 공포가 최대치에 이른 일이 절규하자 여자는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은 자기가 토한 오물을 뒤집어 쓴 채로 눈을 뜹니다. 거울을 봤더니 여자의 피도 묻어있지 않았고 천장에 구멍도 뚫려있지 않습니다. 일은 더는 그 환경에서 홀로 있는 걸 참지 못하게 되어 짐을 싸서 아파트를 뛰쳐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 생각으로 낮에는 전철역 군회에서 쉬고 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보내는 생활을 일주일간 계속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니 일의 심신에도 한계가 찾아옵니다. 깨닫자 일은 일주일 전에 앉아있던 역전 벤치에 앉아 그때 말을 걸었던 그 젊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일이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로 일주일 전 만났던 젊은 남자가 왔죠. 형님, 이젠 한계가 왔네. 말을 걸어왔습니다. 일은 정말 구해줄 수 있는 거야? 매달리는 기분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그럼 따라와 하더니 주차해놓은 차에 일을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한동안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탐정 사무실이었습니다. 탐정 사무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남자는 사장실이라고 쓰인 문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문을 열자 거기엔 아무리 봐도 커리어 오먼 같은 모습의 사장으로 보이는 여자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여사장은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끌끌대면서 또 한심한 놈을 데려왔냐?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 게다가 우리가 자선사업으로 장사한 줄 알아? 라며 젊은 남자를 야단칩니다. 그러나 젊은 남자도 이대로라면 이 사람 죽어요. 계기죠. 그렇게 사장과 젊은 남자와의 언쟁은 점점 심해졌던 겁니다. 그걸 본 일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서까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없다며 사무실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사장이 그런 일을 멈춰 세우고는 그냥 가면 당신 죽어. 단정.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건 좋은 마음가짐이야. 그렇다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없는 거야. 라며 이를 추궁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는 설마 사장님? 하며 새파래지기 시작합니다만 여사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선 여사장은 일과 첫 대면임에도 불구하고 목을 메고 더러운 원피스를 입은 여자한테 홀려있어 라는 걸 알아맞혔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 탐정 사무실이란 건 영능력 관계 일도 청부받는 모양으로 이 사람들은 부업으로 영능력자도 하고 있답니다. 일은 괴상함을 느끼면서도 그 여사장을 믿고 이 미친 여자를 재령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통상적으로 재령에는 최저로도 200만 원은 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일이 그런 돈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떤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건 일을 데리고 온 젊은 남자에게 현장 실습을 겸해 재령을 하게 해준다면 돈은 필요 없고 사례금도 지불하겠다네요. 다만 신변 보증은 절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는
오 마이 갓! 낙담하며 재령을 주저합니다만 그런 남자를 여사장은 혼내면서 우선은 클라이언트가 된 일과 말을 나누고 재령 방법을 토론. 그 후 계획서 작성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빨리 시작해 멍청아! 욕을 먹고는 쫓겨나듯 사무실을 뒤로 한 둘. 사무실을 나온 둘은 젊은 남자의 단골 가게로 보이는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커피를 주문하고는 바로 문답이 시작됩니다. 우선 일은 홋카이도에서 만난 미친 여자를 정신질환에 의한 착각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 그래서 갑자기 귀신이라는 말을 들어 당황하고 있다고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젊은 남자는 믿든지 말든지는 일의 자유다 라고 전제한 뒤 귀신에 대해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선 지금 일의 상황은 컴퓨터로 친다면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이라며 바이러스화된 악령은 인간의 뇌를 해킹해 빙의한다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자신이라는 바이러스를 뿌리박고 뇌 속을 지배한다는 것으로 정신이나 육체까지도 파괴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능력자들은 그 뇌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퇴치, 즉 재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악령은 나에게 달라붙었는가? 라는 소박한 의문을 일은 던집니다. 거기에 대해 남자는 우연히 침입하기 쉬웠기 때문일 것이다. 추측. 악령은 자기 고독의 구멍을 메꾸거나 자기 원한의 구멍을 메꾸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더니 그제서야 자기 이름이 존이라고 했고 일은 옛날 집에서 키우던 댕댕이와 같은 이름이라 존에게 살짝 친근감을 느꼈던 겁니다. 존은 계속해서 일에게 붙은 악령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이 여자 귀신은 예전에 의사, 경찰관, 간호사 셋을 죽였다는 것. 홋카이도 여행에서 봤던 병원에서의 광경과 인물들은 환각이었다고 해도 그 3명은 실제 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죽은 이 3명을 이용했고 다음으로 이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만약 홀린 채 그냥 놔뒀다면 일은 사고사, 병사,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인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죽는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입에 담았던 나나코라는 이름이 필경 그 여자의 이름으로 나나코는 일의 뇌 아주 깊은 부분까지 침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일에게 지금까지 잘 살아있었네요? 라며 일의 생명력을 칭찬했습니다. 여기까지 일의 이야기가 지속되는 전개를 펼치는 것에 스레 주민들은 스레 제목을 죽을 만큼 무서운 아주 긴 이야기로 변경하라고 비꼬는 놈. 원래 이 스레가 올라온 게시판 제목이 그냥 죽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를 올려보자 거든요. 그렇게 결말까지의 기나긴 길을 암시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일과 존은 어느 호텔의 한 객실에 있었습니다. 이 호텔은 아무래도 사장의 사촌이 경영하는 호텔의 모양으로 20층에 위치하는 방에서는 아름다운 야경이 보입니다. 존은 재령이 끝날 때까지는 일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한동안은 여기 감금될 거라는 뜻을 비칩니다. 또한 일의 아버지는 3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 가족은 어머니와 누나 둘이랍니다. 그리고 일이 존의 성장 과정을 물어본 바 존은 시설 출신으로 피가 이어진 가족은 없지만 사장님과 사원 모두가 가족입니다. 라며 상냥한 미소로 대답했던 겁니다. 그런 존의 이야기를 들은 일이 사장님은 무서워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사람이군 했더니 존은 그 사람 여자 아니에요. 개족 완료된 사람입니다. 라는 충격 발언을 던졌습니다. 그 뒤로도 야경을 내다보던 일은 컴퓨터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존을 향해 나 같은 사람 또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존은 그런 사람 많아요. 대답합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사장이 말하기로는 그중 다수에게
수호령이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것도 일본 내 수호령의 힘은 매년 약해지고 있고 그 탓에 작은 악령에게조차 홀려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호령과 악령은 같은 영인데도 완전히 다른 존재며 악령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의존해 존재하는 반면 수호령은 인간의 따뜻한 기억에 의존해 존재한답니다. 즉, 악령은 자신의 염에 좌우되지만 수호령은 사람과의 따뜻한 기억에 좌우된다는 것. 그 따뜻한 기억이란 게 서로 돕는 정신이라 그런 정신과 상냥한 정신이 수호령의 힘이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존의 말로는 일에게 붙어있는 수호령 덕분에 원래라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강한 수호령이란 게 3년 전에 돌아가신 일의 아버지이고 이를 처절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존은 형님은 좋은 분이 키워주신 겁니다 라며 수호령이 이렇게까지 분투해 지켜줬다는 걸 일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며 둘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창가에서 뭔가가 달라붙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큰 손이 창 너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20층이고 베란다도 없습니다. 당황한 이를 말리던 존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라며 겨우 이를 안정시키는데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도 그 손은 천천히 기어가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일이 그 손 주인 얼굴을 본 순간 말을 잃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손 주인은 일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창 너머로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일은 열어 하며 미친 듯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걸 본 존은 창밖에 있는 건 일의 도플갱어라며 아주 당황한 모습으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더니 빨리 좀 해줘, 빨리 좀 중얼대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도플갱어는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존의 전화기가 울리는 것과 동시에 창밖에 있던 일의 도플갱어는 놀란 표정을 하더니 녹듯이 사라져갔습니다. 혼돈에 빠진 일을 소파에 앉히고 존은 지금 일어났던 사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우선 조마카의 도플갱어는 나나코가 만들어낸 일의 분신이라며 그 분신에 닿으면 분명히 죽는다는 것. 그리고 도플갱어는 사장에게 부탁해 쫓을 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건 그 여자가 진심으로 이를 죽이러 왔다는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존 자신도 그 여자에게 조종당했던 모양으로 자기보다도 까마득히 높은 능력을 갖고 있다며 분한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존들의 격렬한 분투에 다음이 기대된다 라는 스레 주민들이나 한가함을 주체하지 못하던 우리 치규사마들과 스레 주민들의 마음을 부추기듯 존에게 성원을 보내는 주미까지 나타났던 겁니다. 존! 파이팅!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에 공포로 떠는 일과 머리를 싸매는 존. 벌써 이미 절망감으로 가득 찬 일은 200만엔 낼 테니 사장에게 재롱받고 싶다고 존에게 조릅니다. 하지만 존은 도리지를 치며 사장님은 한번 말한 건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며 일에게 진심 어린 눈빛을 보내면서 내 목숨에 뭔 일이 생겨도 일은 반드시 지킨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존을 이상하게 생각한 일은 왜 그렇게까지 지켜주는 거야? 물어보니 존은 재령할 때 일의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라는 것, 일의 아버지에게 감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호령인 아버지의 일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에 응하고 싶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일은 존을 믿기로 마음속에 결정하죠. 그 후로도 잠들 수 없었고 심야가 되고 일은 지금도 여자와 싸우고 있다는 아버지의 안부가 신경 쓰여 존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존은
그 여자는 일뿐만이 아니고 일의 가족에게까지 침입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수호령인 아버지는 가족의 수호에 전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이 대신에 이를 지키고 있다는 말, 꼭 제휴하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로 여사장이 옵니다. 사장은 들어오자마자 이를 젊은 노숙자 닮은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를 걱정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존이 작성하고 있던 계획서 이야기로 사장은 깨닫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며 긴박한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여사장의 말에 긴박한 분위기가 떠도는 중, 그 여자 귀신은 중심이긴 하지만 본체는 아니다. 흑막은 더 깊은 곳에 있다. 아마도 그놈은 인간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해 그 인물은 꽤 솜씨를 지닌 인물일 것이라며 골치 아파하네요. 그러면서도 남자다운 여사장은 흑막은 나에게 맡겨둬라. 그리고 존에게는 여자와 경찰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라는 나나코에게 죽인당한 셋을 재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여사장은 떠날 때 이 건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에게 성묘가도록 일에게 전하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은 소파에 걸터앉아 어느새인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깨닫고 보니 어딘가의 빌딩 옥상에 서 있던 모양. 큰 소리로 존을 부릅니다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때 머리를 누군가에게 얻어맞고 땅에 쓰러져 버린 일. 봤더니 모르는 남자가 이를 내려다보며 발버둥 치지 마. 왜 얌전하게 죽지 않는 거야? 바싹 움츠러들 정도의 무서운 표정으로 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의 뒤로는 그 미친 여자와 의사, 경찰관, 간호사도 보입니다. 여기서 일은 아까 사장이 말했던 흑막은 깊은 곳에 있다는 말을 떠올리고 직감적으로 이 남자가 그 흑막이란 걸 깨닫습니다. 일은 이 남자가 자기를 이런 비참한 일에 말려들게 했는가 생각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 너 이 자식 절대 용서 못해! 소리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자의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용서하고 말고가 아냐, 내가 너를 죽이느냐 아니냐지 라는 겁니다. 게다가 끈질기게 살아있는 일이 너무 싫었는지 진짜 죽이고 싶네 라고 남자가 중얼거린 그때 일의 뒤에서 그 도플갱어가 나타났습니다. 일은 닿으면 죽는다 라고 존이 말했던 걸 생각해내고는 온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스레 주민들은 이 초조함에 대흥분하는 모습입니다. 일은 계속합니다. 도플갱어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쳐도 거기는 좁은 빌딩 옥상. 뒤에서는 도플갱어가 다가오지. 게다가 남자도 바싹 일에게 다가오지. 결국 도망칠 곳을 잃은 일은 이건 꿈이다 라고 자기에게 말하며 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맙니다. 그러나 꿈일 텐데 빌딩에서 뛰어내린 일에게 엄청난 통증이 찾아오고 그 격통에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맙니다만 의식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자 일의 시야 앞에서 도플갱어가 나타납니다. 오지마 라고 중얼거려 봐도 다른 하나의 일은 찾았다 중얼대면서 부상당한 일의 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녹아들듯 일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도플갱어와 동화한 일을 기다리고 있던 건 어둠이었습니다. 마음이 찢길 것 같은 마이너스의 감정이 넘쳐나기 시작. 죽고 싶다는 감정만 떠오릅니다. 자살하고 싶다는 소망만 머리에 남은 상태가 되고만 일은 도플갱어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지배당하고만 일이 절망 속에 있자니 형님! 하는 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시간은 아침. 깨어보니 일은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일은 무사히 살아있었고 죽고 싶다던 감정에서도 해방된 모양. 하지만 일은 분명
도플갱어에 닿았던 걸 떠올리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그런 일을 본 존이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꿈속 옥상에 서 있던 일은 무려 여사장이 만든 도플갱어였다는 겁니다. 도플갱어를 만들기 위해선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모양으로 흑막인 그 남자가 설마 자기와 동등한 힘을 가진 인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사장은 그렇다면 이쪽도 도플갱어를 만들어 흑막에게 덫을 놓으려고 생각했다는 것. 거기서 일의 도플갱어에게 반 정도 일의 의식을 넣어 위장하고 흑막을 끌어냈다는 겁니다. 또한 사장이 만든 덫인 도플갱어가 있었기 때문에 일은 죽는 일도 없이 작전은 훌륭하게 성공합니다. 이렇게 일이 옥상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여사장과 존은 흑막의 남자의 움직임을 보고 있던 모양. 드디어 사장이 남자의 수색에 오를 수 있었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날 낮, 존은 일에게 흑막은 홋카이도에 있다며 그 흑막을 잡기 위해 여사장은 오늘 아침 홋카이도를 향했다고 스파게티를 휘저으며 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카레라이스를 다 먹은 존은 고기덮밥에 손을 대기 시작.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고 일이 껴듭니다만 저녁에는 사장이 흑막을 잡아올 텐데 그때부터가 클라이막스다. 미소 지으면서 체력 비축을 위해 찌양 흉내를 냈던 겁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면 결국 그 여자와의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렇게 생각한 일과 존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놈들에게는 질 수 없다. 의기투합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흘낏 확인한 존은 다음으로 내 전화가 울릴 때가 신호입니다. 나는 형님 안으로 침입하겠습니다. 여자는 엄청나게 난리를 칠 겁니다만 내가 형님 있는 곳에 다다를 때까지는 버텨주십시오. 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실행할 작전은 존이 일의 뇌 속으로 침입한다는 것이었죠. 그 후 존의 휴대폰 착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일이 깨달았을 때는 낡은 서양풍 건물 안에 있었고 의자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눈앞으로는 내려가는 계단이 보이고 일의 뒤에서 사람의 기척이 납니다. 그 뒤에 있는 기척의 정체가 그 미친 여자라는 걸 짐작한 일. 당연히도 그 미친 여자는 일의 목에 팔을 감는다 싶자 강하게 이를 껴안으며 같이 있고 싶어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타이르듯 그건 안 돼. 너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어. 그 차이가 메꿔질 일은 절대 없어. 나는 살고 싶어. 라며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런 일의 말을 들은 여자는 껴안은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서 이전 같은 섬뜩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뒤로 둘이 말을 나누는 일은 없었고 방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이윽고 데리러 왔습니다 며 존이 나타났고 미친 여자를 노려보자 여자는 잠자코 일에게서 떨어지더니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 아래에서 멈춘 여자는 천천히 일쪽을 돌아봅니다. 그렇지만 그 얼굴에서는 이전 같은 무서움이 아닌 소녀 같은 깔끔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만 그 안에는 애절한 표정도 묻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서양풍 건물 현관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여자가 사라지자 존은 저 여자도 나머지 셋도 없어졌습니다. 그 여자도 형님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며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일의 마음은 이 승리를 고지고대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상관하지 않고 존은 묶인 걸 풀고 일은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마치 희망의 빛으로 나아가듯 일들은 현관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본 적이 있는 인물이 서 있는 걸 깨닫습니다. 일은 바로 아버지? 라고 중얼댔죠. 일의 아버지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끄덕입니다. 그걸 본 일의 눈에서 눈물이 넘치고 일은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처럼 울고 말았던 겁니다.
그 후 형님! 하고 부르는 존의 목소리로 눈이 떠진 일. 아무래도 호텔방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존 고맙다 며 일이 존에게 감사를 전했더니 나뿐만이 아닙니다. 사장님과 아버지께서도 힘쓰셨습니다. 물론 형님도요. 라며 친절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은 그 사라진 여자를 존에게 물어봤습니다만 존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끝났으니까요. 라면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줄 생각은 없는 모습. 그 뒤로 일은 안도감 때문인지 고열로 입원하고 맙니다만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이전처럼 건강한 몸을 되찾았습니다. 퇴원 후 일은 다시 감사하려고 여사장에게 갔더니 감사의 말보다 감사의 돈을 내놔! 라고 지랄하면서도 꼭 아버지 성묘 가! 라는 상냥한 말을 해온 츤데레 사장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일은 사장 말대로 가족과 함께 자기를 지켜주었던 아버지 성묘를 갑니다. 그리고 묘소에 도착한 일은 성심껏 아버지 묘소를 닦고 가족을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라는 감사의 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합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머니와 누나 셋이 레스토랑에서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 일은 식사 후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서 입구를 열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들어간 곳은 화장실이 아닌 빌딩 옥상이었습니다. 놀라서 주위를 돌아보는데 그 흑막의 남자가 펜스에 기대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일은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오지 마! 소리 지릅니다만 남자는 가볍게 웃으면서 아무런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어 말하며 일의 눈앞에 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싶지 않아? 라는 의외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일의 놀란 표정을 본 남자는 걱정하지 마. 그 남색 사장의 허가는 받아놨어. 라며 일의 가슴을 주먹으로 칩니다. 아플 텐데 그 주먹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일의 몸을 통과해버립니다. 아무래도 흑막의 남자는 여사장에 의해 그 힘이 무력화된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째서 나와 여동생이 너를 노려 죽이려고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흑막의 여동생인 미친 여자는 나나코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일을 만났던 게 일이 홋카이도 여행에서 오타루 지역에 왔을 때라고 합니다. 그때 여동생인 나나코는 일 속에서 가족의 따뜻한 유대 관계를 느끼고 다가왔다는 모양으로 그 따뜻함이 부러워진 나나코는 이를 점 찍었다나요. 실은 흑막의 남자와 나나코의 가정 환경은 최악으로 나나코는 정신과 의사였던 아버지에게서 성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 오빠인 자신은 봐도 못 본 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둘의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에 나나코의 유일한 편은 오빠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오빠에게도 버려지고만 나나코는 경찰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했는데도 경찰은 상대해 주기는커녕 경찰도 엘리트였던 아버지와 한패였던 겁니다. 나나코는 대응하던 경찰관에게서 모든 걸 부정당하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말아 정신이 나가 그대로 정신병원에 들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그 입원한 병원이 아버지의 병원이었습니다. 나나코는 병원에서도 아버지의 지시로 지독한 취급을 받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는 나나코의 담당 간호사를 시켜 나나코에게 매일같이 폭행을 가하는 비열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나나코는 목을 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죽고 나서도 이 세상을 계속 떠돌며 영감을 가진 오빠 곁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만든 아버지와 경찰관 그리고 간호사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오빠에게 복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오빠 자신이 그 유혹을 거절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빠는 나나코의 복수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나나코가 죽고 나서야 자기가 나나코를 사랑하고 있었던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수에 가담했던 남자는 경찰, 간호사,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나나코의 증오가 가라앉을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복수를 해도 이미 죽어있는 나나코는 나나코가 아닌 나나코의 형상을 한 악령이란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복수의 결과로 나나코의 악령의 힘을 증대시키고만 오빠. 나나코는 그러던 때 홋카이도에서 이를 만났던 거라고 합니다. 복수의 정념덩어리기만 했던 나나코는 일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일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해 나나코가 본래 인격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거기서 이를 죽여 나나코와 영원히 함께 있게 만들자고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죽이는 것만으로는 홀령은 이승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니 괴롭히고 막다른 곳에 몰아넣어 이승에 강한 원념을 남기게 만들면 오랫동안 머물게 만들 수 있다고 획책했던 겁니다. 또한 홋카이도 여행 후에 사고도 이 남자의 소행으로 왼팔이 늦게 나왔던 것도 이 남자가 놓은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일 회사 부장의 뇌에도 침입해 해고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를 정신적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두 이 남자에 의한 것이었던 겁니다. 너무도 제멋대로인 이야기를 마친 남자는 주먹을 쥐고 떠는 일에게 때려도 돼 라고 도발합니다. 일은 이 도발에 참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남자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다시 의자에 걸터 앉더니 너한테는 고마워하고 있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럴 것도 마지막으로 일이 나나코와 만났던 그 서양풍의 건물에서 이 남자는 여사장에게 억압당해 끝까지 지켜보라는 말을 들은 모양으로 남자는 일과 나나코의 모습을 몰래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남자가 본 건 복수심에 사로잡힌 나나코가 아니고 연약한 한 명의 여자였습니다. 이를 만났던 처음엔 불나방처럼 그저 따라붙기만 했던 나나코가 언제부터인지 정말로 이를 좋아하게 된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에게 그런 나나코를 너도 깨달은 거 아닌가? 라며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이 아니라 나나코가 살아있을 때 너를 만났더라면 슬픈 듯 중얼댑니다. 깨닫고 보니 일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적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자기를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나코를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 남자는 나도 나나코도 천국에는 가지 못해. 나도 나나코도 지옥에 떨어질 거다. 그래도 만약 네가 그 녀석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이란 말을 남기고 어딘가로 가려고 일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렇게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일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하더니 남자는 일에게서 떠나갑니다. 거기서 일은 서둘러 남자에게 이제부터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지? 묻죠. 나는 이제 능력을 봉인한다. 이제 너와는 만날 일이 없어. 내가 갈 곳은 여동생과 아버지와 같은 곳이야. 그렇게 말한 남자는 일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후 깨닫고 보니 일은 레스토랑 화장실로 돌아와 있었고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한번 엇나가게 되면 원래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건가? 나나코와 그 남자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느꼈던 일은 없었던 건가? 등등 여러 생각이 일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을 나온 일은 가족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돌아갔고 존에게서 전화가 왔던 걸 알아차렸습니다. 존 왈, 여사장이 지금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일이 서둘러 탐정 사무실로 갔더니 여사장이 어떤 서류를 내밀어 옵니다. 거기에는 내정 통지서라고 쓰여 있었고 무직이었던 일을 걱정하던 사장이 이 탐정 사무실에 고용해 준다는 거였죠. 갑작스러운 일에 망설이는 일에게 사장은 씨이 웃더니 사실은 그 남자가 부탁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라는 건 흑막의 남자이기도 하고 나나코의 오빠이기도 한 인물로 사무실 계좌에다 1,000만 엔의 거금을 입금하고
이것으로 이를 고용해달라며 부탁한 모양입니다. 여사장은 그거라면 어떤 등신도 인류로 키울 수 있다 생각, 흔쾌히 허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영 능력자가 아닌 탐정으로서 고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를 마친 사장은 친절한 미소를 일에게 보냈습니다. 사장 옆에 있는 존도 기쁘게 웃고 있었죠. 이렇게 일은 탐정으로 살아갈 결심을 굳혔던 겁니다. 그 후로는 탐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일. 하지만 지금도 때때로 나나코가 생각난다는 모양. 다시 나나코와 만난다면 그때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며 이 스레를 접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초장편 스토리를 다 읽은 주민들은 정말 재미있었다와 언제나의 썩어빠진 정신은 어디로 간 건지 생각될 정도의 감사의 마음을 일에게 전하며 안 자고 있어서 다행이다 와 총계가 쌈박했어 등 이를 훌륭한 소설가 선생처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겁니다. 저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이렇게까지 초장편이었는데도 불구 오늘 이야기는 프롤로그겠죠? 라며 은근히 바라는 삼시세끼보다 투 채널인 주민까지 나타나며 이 이야기의 종료를 슬퍼하는 스레 주민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일은 쓰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전하고 이후로 스레에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힘들었지만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치규 구독자님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공포 이야기 같으면서도 마지막 결말에는 애절함도 섞여 들어갔던 휴먼 스토리가 됐네요. 창작이라도 재미만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